김준우는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다. 그의 방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크기였고 창문으로는 항상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는 도시의 밤을 가르며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의 삶은 가난했지만 준우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길 잃은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 애썼다. 그날 밤 서울에는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번개가 맹렬하게 하늘을 가르고 빗줄기는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져 내렸다. 준우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눅눅한 오토바이 헬멧을 벗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뜨거운 라면을 끓여 먹을 생각에 피식 웃었다. 그가 겨우 몸을 뉘으려 할 때였다.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맹렬한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올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초인종은 끈질기게 울렸다. 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옷은 빗물에 완전히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빛은 불안과 공포에 질려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듯 가녀린 모습이었다.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잃어서요. 비를 피할 곳이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준우는 순간 당황했다. 이런 밤중에 낯선 여자가 자신의 반지하 방을 찾아오다니. 게다가 그녀의 행사액은 뭔가 수상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이 일었다. 이 밤중에 괜찮으시다면 잠시 들어와서 비라도 피하시죠. 춥고 힘들어 보이시네요. 준우는 잠시 망설인 끝에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이성적인 의심을 이겨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발을 디딘 곳마다 빗물이 흘러내려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준우는 그녀에게 마른 수건과 자신의 낡은 티셔츠를 건네주었다. 이거라도 입고 몸 좀 녹이세요. 따뜻한 차라도 끓여 드릴까요? 준우는 친절하게 물었다. 여자는 놀란 눈으로 준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처럼 준우의 친절에 어색해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는 작은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이지은은 준우가 건넨 옷으로 갈아입었다. 젖은 옷을 벗자 드러나는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왜소했고 여기저기에 작은 상처들이 보였다. 준우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직감을 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잠시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준우는 그녀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내주었다. 지은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차를 마셨다. 차가운 몸이 녹아내리자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김준우입니다. 이 밤중에 불편하시겠지만
괜찮으시면 여기서 밤을 보내셔도 됩니다. 준우는 그녀에게 이불과 베개를 건네며 말했다. 그는 좁은 방에서 그녀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려 애썼다. 지은은 준우의 배려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평생을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왔기에 이런 순수한 친절은 그녀에게 낯설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준우가 옆에서 자는 것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준우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안정감을 주는 듯했다. 준우는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신의 잠자리에 들었다. 낡은 이불과 딱딱한 바닥은 그에게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왠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여자의 존재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깊은 슬픔과 공포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는 그녀가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애써 호기심을 누르고 잠을 청하려 했다. 밤은 깊어지고 폭풍우는 여전히 맹렬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방 안은 환해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기기를 반복했다. 준우는 겨우 잠이 들려 할 때였다. 그의 옆에서 자고 있던 이지은이 몸을 뒤척이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준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준우는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고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는 반쯤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그녀는 준우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다. 김준우 씨, 제가 이 은혜를 꼭 갚아드릴게요.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준우의 얼굴로 향했다. 준우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발작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인가?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그녀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준우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의 순수한 선의가 그를 알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몰아넣은 것 같았다. 그의 삶은 이제 평범함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다. 김준우는 이지은의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에 얼어붙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기운에 그의 심장은 맹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냉기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준우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뒤죽박죽이 되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지금 당장 은혜를 갚겠다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의 순수한 선의가 그를 알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몰아넣은 것만 같았다. 이지은은 준우의 놀란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녀는 준우의 얼굴을 향했던 손을 거두고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놀라셨죠?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또렷하고 단호했다.
준우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그리고 은혜를 갚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궁금증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창밖의 폭우 소리를 들으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제 이야기는 당신이 믿기 힘든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절실해요.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준우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결국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말해보세요.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우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지은은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국제적인 비밀 조직과 얽혀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과거 한때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뛰어난 과학자였던 탓에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제 아버지는 천재적인 과학자였어요. 그는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죠. 하지만 그 기술은 동시에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연구 자료를 비밀리에 숨기셨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어떤 조직이 그 기술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연구실을 급습했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어요. 지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준우는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며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저를 인질로 잡고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찾으려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수년 동안 그들의 추적을 피해 숨어 지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집요하게 쫓아왔고 결국 저는 이곳까지 도망쳐 오게 된 거예요. 지은은 자신의 몸에 난 상처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도피 생활을 하며 생긴 깊은 흔적들이었다. 그 조직의 이름은 블랙 그림자예요. 지은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들은 전 세계에 암암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기술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박진철이라는 자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박진철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 담겨 있었다. 준우는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평범했던 삶은 한순간에 거대한 음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아서 믿기 어려웠다. 그럼 은혜를 갚는다는 게 그 조직과 싸워서 당신을 돕겠다는 건가요?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지금 아버지의 마지막 연구 자료가 숨겨진 곳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그곳에 갈 수 없어요. 블랙 그림자들이 저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거든요. 당신은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준우는 당황했다. 그는 배달 일을 하는 평범한 청년일 뿐이었다. 이런 거대한 범죄 조직과 싸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은은 준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었다. 김준우 씨,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수년간 도피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아무 데가 없이 순수한 친절을 베푼 유일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그 선의와 용기라면 저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준우는 지은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정의감이 불타올랐다. 만약 제가 당신을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준우가 물었다. 지은의 얼굴에는 다시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저를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손에 넣어 세상을 파멸로 이끌겠죠. 저는 그들의 손에 모든 것을 빼앗길 거예요. 준우는 지은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좋아요.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해요. 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감사해요. 김준우 씨. 정말 감사해요. 제 계획은 간단해요. 우리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가 숨겨진 곳으로 가서 그것을 회수해야 해요. 그곳은 그들의 본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요. 준우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본부라니. 그것은 사실상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한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비범함과 그녀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은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전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평범한 배달부에서 벗어나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그 끝에는 정의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준우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악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준우는 이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세계의 위험성을 비로소 깨달았다. 블랙 그림자라는 이름만으로도 섬뜩함을 자아내는 거대한 조직과 그들의 우두머리인 박진철이라는 인물은 준우의 평범한 상식을 초월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는 두려웠지만 지은의 눈에서 읽어낸 절박함과 자신의 정의로운 본성이 그를 주저앉히지 못하게 했다. 그는 지은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블랙 그림자, 그들이 당신 아버지의 기술을 손에 넣으면 무엇을 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이 대체 어떤 기술인데요? 준우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그의 방은 좁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서 인류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비밀이 오가고 있었다. 지은의 얼굴에는 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버지가 개발하신 기술은 뉴럴링크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서 사고만으로 모든 전자기기를 제어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뇌를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죠. 준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 기술이 현실에 존재한다니. 그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이었다. 뇌를 조종한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네, 아버지는 이 기술이 인류에게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동시에 악용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블랙 그림자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망과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정신까지 지배하려 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조종하거나 제거할 생각인 거죠. 지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진철은 그의 아버지가 이 블랙 그림자 조직의 창시자 중 한 명이었어요. 아버지는 박진철의 아버지가 기술을 탐내는 것을 보고 연구를 중단하려 했죠. 그래서 박진철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기술을 강탈하려 한 거예요.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박진철에 대한 깊은 증오심으로 불타올랐다. 준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인류의 자유와 미래가 걸린 거대한 싸움이었다. 그는 자신 같은 평범한 배달부가 이런 거대한 음모에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지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죠? 준우가 물었다. 아버지가 뉴럴링크의 핵심 자료들을 제3의 안전한 장소에 백업해 두셨어요. 그 자료들에는 블랙 그림자 조직의 모든 정보와 박진철의 비리 증거들이 담겨 있죠. 우리는 그 자료들을 찾아내서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그래야만 블랙 그림자들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지도를 꺼냈다. 지도는 복잡한 건물 배치와 암호 같은 기호들로 가득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 지도에 자료가 숨겨진 위치가 암시되어 있어요. 아마도 블랙 그림자 본부 어딘가일 거예요. 준우는 지도를 받아들었다. 그는 지도가 보여주는 건물 배치도를 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 자리한 거대한 초고층 빌딩이었다. 태양그룹 본사 건물이 아니던가. 그는 그 건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다. 그럼 블랙 그림자는 그 빌딩 안에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들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기업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태양그룹은 그들의 완벽한 위장이죠. 지은은 씁쓸하게 말했다. 준우는 태양그룹이 거대범죄 조직의 본부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는 태양그룹 빌딩을 수없이 오가며 배달을 했었지만 그곳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점점 더 미스터리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밖에서는 빗줄기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이지은 네가 안에 있는 걸 다 알고 있어. 당장 나와. 준우와 지은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블랙 그림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신들을 추적해왔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준우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어떻게 벌써 지은은 당황하며 속삭였다. 빨리 숨어. 내가 시간을 벌게. 준우는 본능적으로 지은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은 낡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역력했다. 문은 곧 부서질 듯이 흔들렸다. 준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배달부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쾅문이 활짝 열리면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그들의 손에는 번쩍이는 총이 들려 있었다. 이지은은 어디 있나? 당장 내놔. 그들 중 한 명이 준우를 향해 총구를 겨누며 말했다. 준우는 야구 방망이를 꽉 잡았다. 여긴 아무도 없어.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건방진 자식, 죽고 싶지 않으면 비켜. 또 다른 남자가 준우에게 달려들었다. 준우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남자의 공격을 피하고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남자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준우는 과거의 동네 건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배운 싸움 기술을 발휘했다. 그는 비록 전문적인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문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었다. 남은 한 명의 용병이 다시 준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준우의 움직임을 읽고 정확하게 주먹을 날렸다. 준우는 그의 주먹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얼굴에 강타를 당했다. 그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카흑! 준우는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그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용병은 쓰러진 준우를 발로 걷어차며 침대 밑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지은 나와. 침대 밑에 숨어있던 지은은 준우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숨어있던 칼을 꺼내 들고 침대 밑에서 뛰쳐나와 용병의 뒤를 노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용병의 다리를 베고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꼼짝마 지은은 용병에게 총을 겨눴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과 행동은 숙련된 전사의 그것이었다. 준우는 지은의 놀라운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한 여자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쓰러졌던 또 다른 용병이 다시 일어나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준우는 온몸의 고통을 참고 일어나 용병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는 용병을 덮쳐 쓰러뜨리고 주먹을 날렸다. 그의 주먹은 분노에 차 있었다. 준우 씨 지은은 준우를 걱정했지만 그 역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결국 두 용병은 준우와 지은의 협공에 제압당했다. 그들은 묶여서 방 한구석에 던져졌다. 준우는 숨을 헐떡이며 지은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괜찮으세요? 지은은 준우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당신은 정말 놀랍네요. 준우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지은의 숨겨진 능력에 감탄했다. 지은은 준우의 피 묻은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예요. 저는 싸움에 능하지만 당신처럼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순수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신뢰와 함께 알 수 없는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의 목숨을 건 첫 번째 대치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블랙 그림자 조직은 훨씬 더 강력했고 박진철은 더욱 잔인했다. 준우와 지은은 이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 깊은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그들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질 것이 분명했다. 김준우와 이지은은 낡은 반지하 방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잠시뿐이었다. 블랙 그림자 조직은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고 강력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준우의 집 주변을 수색했고 동이 트자마자 도심 전체에 준우와 지은의 사진을 뿌리며 현상금을 걸었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감시 카메라와 정보망을 동원하여 두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대적으로 움직일 줄이야. 지은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준우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말했다. 준우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났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도망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본부로 가서 아버지의 자료를 찾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준우의 단호함에 놀랐다. 그녀는 준우가 단순히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이 싸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이 도시를 벗어나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해요. 박진철은 너무나 거대한 인물이라 우리 둘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은은 과거 아버지의 동료 중 한 명이었던 박성호라는 전직 형사를 떠올렸다. 박성호는 한때 정의감 넘치는 베테랑 형사였지만 박진철의 함정에 빠져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경찰을 떠나야 했다. 그는 박진철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박성호라는 분을 찾아가야 해요. 그분이라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는 박진철의 실체를 알고 있고 그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을 거예요. 지은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되죠? 그들은 낡은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 박성호가 은둔하고 있는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블랙 그림자 조직의 추격은 집요했고 그들은 수차례 위기를 넘겨야 했다. 준우는 자신의 배달부 경험을 살려 뒷골목과 샛길을 이용해 추적자들을 따돌렸다. 그의 민첩한 운전 솜씨는 지은마저 감탄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박성호가 사는 외딴 집 앞에 도착했다. 박성호는 은퇴 후 모든 세상과 단절한 채 홀로 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와 체념이 엿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준우와 지은은 박성호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했다. 지은은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진실과 박진철의 음모, 그리고 뉴럴링크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박성호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지은, 내 아버지가 정말 박진철에게 살해당했다고. 내가 그때 그 자식을 제대로 조사했어야 했는데. 박성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박진철의 계략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지은은 박성호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아저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찾아내서 박진철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아저씨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박성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살면서 세상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은의 간절한 눈빛과 죽은 친구의 복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를 움직였다. 좋아, 너희들을 돕겠다. 박진철, 그 자식에게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똑똑히 보여주마. 박성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박성호의 집에서 블랙 그림자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박진철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박성호는 과거 형사 시절의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블랙 그림자 조직의 내부 구조와 박진철의 비리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박진철이 불법적인 자금 세탁, 마약 밀매,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박진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거미줄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박성호는 수집한 자료들을 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박진철이 숨겨둔 뉴럴링크 핵심 자료가 태양그룹 본사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박진철의 개인 금고실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곳은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고 침입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 금고실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아무리 숙련된 침입자라도 뚫기 어려울 겁니다. 박성호는 지도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분명히 단서를 남겨두셨을 거예요. 뉴럴링크는 아버지의 지문인식과 음성인식으로만 작동하는 보안 시스템이 있었어요. 박진철은 그 시스템을 해킹하지 못했을 거예요. 준우는 지은의 말에 희망을 보았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찾아내면 되는 거네요. 세 사람은 다시 지도와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낮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며 박진철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준우는 그의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으로 지도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냈다. 지은은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해독하며 뉴럴링크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했다. 박성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침투 경로와 탈출 계획을 세웠다. 블랙 그림자 조직은 여전히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성호의 은신처까지 알아내어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박성호의 집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우, 지은, 박성호는 필사적으로 싸웠다. 준우는 몸을 날려 지은과 박성회에게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냈고 지은은 자신의 뛰어난 격투 실력으로 적들을 제압했다. 박성호는 노련한 전술로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 박성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소리쳤다. 그들은 간신히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번 싸움으로 박성호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직접 싸우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내가 더 이상 직접적으로 돕기는 힘들 것 같군.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에서 지원할 것이다. 너희들이 박진철을 무너뜨릴 유일한 희망이야. 박성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준우와 지은은 박성호의 도움에 감사하며 그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들은 이제 둘이서 박진철의 본부로 침투해야 했다. 그들의 어깨에는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정의를 실현하고 박진철의 음모를 분쇄하는 것이었다. 김준우와 이지은은 박성호의 도움으로 박진철의 본부, 즉 태양그룹 본사 건물의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손에 넣었다. 그들은 박성호의 은신처에서 밤낮없이 침투 계획을 세웠다. 박성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외부에서 두 사람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의 역할은 블랙 그림자의 추격을 따돌리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탈출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태양그룹 본사는 겉으로는 거대한 기업 건물이지만 지하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은밀한 지하시설이 숨겨져 있어요. 박진철의 개인 금고실은 그곳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죠. 박성호는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침투 경로를 최소화하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발각되지 않는 거예요. 지은은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뉴럴링크의 핵심 자료는 아버지의 생체 정보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박진철은 아직 그 시스템을 해킹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 자료들을 회수하고 박진철의 모든 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준우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지하 주차장과 환기구를 통한 침투 경로를 제안했다. 그는 배달 일을 하면서 수없이 태양그룹 본사를 오갔던 경험을 통해 건물 내부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 입구는 경비가 삼엄하지만 늦은 밤에는 배달 차량에 출입이 잦아서 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환기구 시스템은 건물 전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도 금고실 근처까지도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세 사람은 준우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침투 계획을 수정했다. 준우는 위장용 배달 복장을 준비했고 지은은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전투복을 입었다. 그녀의 몸놀림은 날렵했고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작전 실행일. 밤늦은 시간. 폭풍우가 거치고 도시의 밤은 평소처럼 고요했다. 준우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태양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 입구에 나타났다. 그의 등에는 배달 가방이 메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지은과 침투에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경비원은 그를 익숙하게 통과시켰다. 준우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선 준우는 미리 정해둔 구역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그리고 가방에서 지은이 조용히 나왔다. 그녀는 날렵한 동작으로 주차장 천장에 있는 거대한 환기구로 몸을 날렸다. 준우는 그녀를 도왔고 지은은 순식간에 환기구 안으로 사라졌다. 준우는 뒤따라 환기구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환기구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기어갔다. 환기구는 태양그룹 본사의 모든 층을 관통하고 있었다. 그들은 설계도를 따라 박진철의 개인 금고실이 있는 지하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환기구 아래로 보이는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들을 피해야 했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배운 해킹 기술로 일부 카메라의 시야를 잠시 교란시키고 준우는 그의 민첩한 몸놀림으로 복잡한 구조의 환기구를 통과했다. 마침내 그들은 금고실 바로 위에 있는 환기구에 도착했다. 아래에서는 희미하게 금고실 내부의 기계음이 들려왔다. 지은은 특수 도구를 이용해 환기구 커버를 조용히 열었다. 금고실 안은 최고급 보안 장비들로 가득했다. 두꺼운 강철문과 수많은 감시 카메라, 그리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뻗어 있는 레이저 보안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들어가지? 저건 인간이 뚫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준우는 절망의 참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은은 침착하게 설계도를 살폈다. 아버지의 지문인식과 음성인식이 필요해. 아마도 금고실 내부 어딘가에 그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거야. 그들은 금고실 천장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그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레이저 보안망을 피하기 위해 엎드리고 구르고 몸을 비틀며 전진했다. 준우는 과거 배달 중 복잡한 건물 구조를 외웠던 경험이 빛을 발했다. 그는 레이저망의 패턴을 읽고 지은에게 길을 안내했다. 그들이 금고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저장 장치에 다가가려 할 때였다. 움직이지 마라.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철이었다. 그는 미리 그들의 침투를 예측하고 금고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용병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이지은, 네가 감히 여기까지 올 줄이야. 그리고 이 배달부 따위와 함께 말이야. 아주 놀랍군. 박진철은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지은과 준우를 경멸하는 듯했다. 지은은 박진철을 노려봤다. 박진철 아버지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분의 기술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다니 너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하하하, 어리석은 소리. 네 아버지는 자신의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몰랐던 겁쟁이일 뿐이야. 나는 그의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제 네가 그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겠지. 박진철은 총구를 지은에게 겨눴다. 네 아버지의 자료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이 배달부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준우는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지은아, 안 돼, 저 자식에게 넘어가지 마. 박진철은 준우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말이 많군. 네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 바로 그때 박성호의 목소리가 준우의 이어폰으로 들려왔다. 준우야, 박진철은 지금 혼란스러울 거야. 금고실 보안 시스템에 작은 오류가 감지되었다. 아마도 지은이의 아버지가 미리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일 거야. 이 틈을 노려 준우는 박성호의 메시지에 희망을 보았다. 그는 박진철의 표정을 살폈다. 박진철은 실제로 미세하게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다. 준우는 이 틈을 노려 박진철에게 달려들었다. 그악 준우는 몸을 날려 박진철의 총을 쳐냈다. 총알이 허공을 갈랐다. 용병들이 준우에게 달려들었지만 지은은 그들보다 빨랐다. 그녀는 번개처럼 움직여 용병들의 총을 빼앗고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하고 치명적이었다. 박진철은 준우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그는 숙련된 전사였다. 그는 재빨리 자세를 잡고 준우에게 맨손으로 맞섰다. 그의 주먹은 강력했고 그의 발차기는 날카로웠다. 그는 준우를 압도했다. 건방진 배달부 주제에 감히 내 앞을 막아서다니. 박진철은 준우를 벽으로 밀쳐냈다. 하지만 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했다. 그는 박진철의 공격을 피하며 약점을 노렸다. 그는 박진철이 발차기를 하는 순간 그의 다리를 잡아 박진철을 넘어뜨렸다. 바로 그때 지은이 외쳤다. 준우 씨, 저 데이터 저장 장치에 지문을 대보세요. 아버지의 시스템이 활성화될 거예요. 준우는 박진철이 다시 일어서려 하는 틈을 타 데이터 저장 장치로 달려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문을 대었다. 지은은 동시에 자신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음성 인식을 활성화시켰다. 인증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지은, 나의 딸아.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박진철은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다. 안 돼, 안 돼. 그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데이터 저장 장치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연구 자료와 함께 박진철의 모든 비리, 증거들이 담긴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모든 정보는 박성호가 미리 해킹해둔 태양그룹 내부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박진철은 분노에 눈이 멀어 준우와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내 이놈들, 감히 내 계획을 망치다니 죽어라.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다. 준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박진철을 제압했다. 그는 박진철의 팔을 꺾고 그를 땅바닥에 꽂아 넣었다.
박진철은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이때 금고실 문이 열리고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박성호가 미리 경찰에 신고하고 실시간으로 금고실 내부 상황을 전달했던 것이다. 경찰은 쓰러진 박진철과 그의 용병들을 체포했다. 김준우 씨, 이지은 씨 괜찮으십니까? 박성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준우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준우에게 안겼다. 그들의 목숨을 건 침투와 대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들은 함께 인류를 위협하는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 승리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양그룹 본부 지하 금고실에서의 격전은 박진철의 모든 음모를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들이닥쳐 쓰러진 박진철과 그의 용병들을 체포했을 때 김준우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이지은을 감싸 안고 서 있었다. 이지은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작인 뉴럴링크 핵심 자료가 안전하게 회수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의 목숨을 건 싸움은 이제야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진철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박성호가 미리 수집하여 검찰에 넘긴 수년간의 횡령, 배임, 기업 기밀 유출, 마약 밀매,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방대한 증거들은 박진철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또한 이지은이 회수한 뉴럴링크 핵심 자료에는 박진철이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와 블랙 그림자, 조직의 모든 불법 행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진철 씨,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담당 검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박진철을 압박했다. 당신은 이지은 씨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의 기술을 강탈하려 했으며 그 기술을 이용해 전 세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무수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박진철은 자신의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울부짖었다. 그 악,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나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는데 이재훈 그 자식 때문에, 이 배달부 따위 때문에, 그는 자신이 멸치했던 김준우가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언론은 박진철의 체포 소식과 함께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은 즉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박진철을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그의 모든 비리 사실을 공개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때 한국을 대표하던 거대 기업은 한순간에 범죄 조직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지만 이재훈 전 회장의 기자회견과 김준우, 이지은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태양그룹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점차 동정적으로 변했다. 김준우와 이지은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준우는 온몸에 타박상과 상처를 입었고 지은은 어깨에 깊은 자상을 입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박성호는 그들의 병실을 찾아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 덕분에 드디어 박진철 그 자식을 단죄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박성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너희들은 진정한 영웅이야. 준호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아니요. 저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저씨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은은 박성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도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아버지를 대신해 복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들은 병원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 준우는 지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아픈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지은은 준우의 다친 손을 감싸주었다. 그들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쌓은 유대감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지은은 자신이 회수한 아버지의 뉴럴링크 핵심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국제과학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기술이 인류에게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바랐고, 다시는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해 연구되기를 원했다. 국제과학기관은 뉴럴링크 기술의 잠재력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은의 뜻에 따라 엄격한 윤리적 기준 아래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준우는 자신의 삶이 다시 평범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영웅적인 행동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다. 언론은 그를 정의로운 배달부라 칭하며 그의 용기를 칭송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낡은 반지하 방과 오토바이로만 요약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다. 어느 날 이재훈 전 태양그룹 회장이 그들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박진철의 음모에 속아 넘어가 그룹의 명성을 실추시킨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준우와 지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를 표했다. 김준우 씨, 이지은 씨, 두 분 덕분에 태양그룹이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진철의 모든 죄를 밝혀주시고 저의 어리석음까지 일깨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재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제가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보상은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준우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회장님.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은은 이재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회장님, 뉴럴링크 기술은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태양그룹을 재건하시어 이 기술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재훈은 지은의 제안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오만함으로 인해 한때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지은의 순수하고 숭고한 뜻에 따라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다. 그는 태양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뉴럴링크 기술을 인류의 번영을 위해 사용하는데 자신의 남은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재훈은 태양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한 후 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그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특히 미래 기술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지은과 협력하여 뉴럴링크 기술이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준우는 이재훈의 제안으로 태양그룹의 새로운 부서인 사회공헌팀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사회 소외계층을 돕고 약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추진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은은 국제과학기관과 협력하여 뉴럴링크 기술 연구에 참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인류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매진했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준우는 더 이상 가난한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는 존경받는 사회 공헌 전문가이자 이지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이지은 또한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과 거대 조직의 추격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펼치며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에 기여하는 뛰어난 과학자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어느 날 준우와 지은은 함께 서울의 한 공원을 거닐었다. 날씨는 맑았고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그들은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준우 씨, 이제야 비로소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지은은 준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지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낡은 반지하 방에서 배달이나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어요. 준우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지은은 준우의 눈을 바라봤다. 아니요.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저의 영웅이자 저의 전부예요.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밤중 폭우 속에 시작된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은 결국 두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다. 가난했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한 남자와 비극적인 운명에 맞서 싸운 강인한 여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했다. 한서연의 희생과 이재훈의 맹렬한 방역은 강민수의 모든 음모를 최종적으로 분쇄했다. 병원에서 서연은 어깨 부상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손을 잡고 이재훈의 품에 안겼다. 이재훈은 그녀의 희생에 대한 고통과 함께 그녀와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휩싸였다. 민준은 아빠와 서연 누나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비로소 평온을 찾았다. 그날 밤 이재훈의 저택에서 벌어진 사건은 강민수의 모든 죄를 명백히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강민수는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이재훈이 제출한 증거와 서연의 증언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박성준 부회장이 수집한 수년간의 횡령, 배임, 기업 기밀 유출, 마약 밀매,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방대한 증거들은 명백했다. 강민수의 비열한 행각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그는 사회 전체의 비난을 받았다. 강민수 씨,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담당 검사가 강민수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수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배신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S그룹 또한 강민수와의 공모로 인해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재훈은 태양그룹 내부의 모든 강민수 세력을 완전히 숙청하고 다시 한번 그룹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태양그룹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재훈은 서연이 퇴원하자마자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그의 저택, 민준이 잠든 침대 곁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10년 전 너를 잃었을 때 내 삶은 모든 빛을 잃었어. 나는 너를 오해했고 너에게 상처를 주었어. 하지만 이제 알아.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나와 민준이 곁에서 평생 함께 해주겠니? 이재훈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과거의 냉혹한 사업가가 아닌 사랑에 목마른 한 남자의 간절함이 느껴졌다. 서연은 이재훈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혼자 감당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이 순간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재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훈 씨, 그럴게요. 영원히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오해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과도 같았다. 민주는 잠결에도 두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듯 살포시 미소 지었다. 이재훈은 서연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은 태양그룹뿐만 아니라 재계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훈의 놀라운 변화와 서연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총수라는 딱딱한 호칭 대신 행복한 가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재훈은 민준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었고 민준은 서연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민준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었다. 매일 아침 아빠와 엄마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잠에서 깨고 저녁에는 아빠의 무릎에 앉아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이재훈은 바쁜 와중에도 민준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냈다. 서연은 민준에게 부족했던 엄마의 사랑을 채워주었고 민준의 마음속에 따뜻한 햇살을 드리웠다. 이재훈은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에만 머물지 않도록 했다. 그는 태양그룹의 경영 철학을 완전히 재정비했다. 과거 이윤만을 쫓던 기업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었다. 그는 서연이 일했던 어린이집이 위치한 희망마을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갔다.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 주민들이 자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복지,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했다. 이재훈 회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마을의 주민들은 강진호를 재벌 회장이 아닌 은인이자 따뜻한 이웃으로 존경했다. 이재훈은 자신의 이름을 딴 이재훈 재단을 설립하여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두 아이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았고 그 깨달음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냉혹한 사업가가 아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리더로 기억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 민주는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 이재훈의 따뜻한 마음과 서연의 배려심을 물려받아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했다. 그는 희망마을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 이재훈과 서연은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재훈은 서연과 민준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공원을 거닐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민준은 아빠와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하게 웃었다. 이재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서연아, 민준아, 너희는 내 삶의 전부이자 가장 큰 축복이야. 너희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 서연은 이재훈의 손을 꽉 잡았다. 사랑해요. 재훈 씨, 민준이와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민준은 아빠와 엄마의 손을 맞잡았다. 그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꼈다. 그의 가족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이재훈은 과거의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두 아이와 한 여인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돈과 권력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의 이야기는 총수라는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난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이었다.